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즈키 시게루의 일본 현대사 사권을 다룰 건데 이제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났죠. 그리고 아주 가난에 찌들리던 미즈키 시게루가 이제 처음엔 종이 그림 연극 작가를 하다가 도저히 이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쿄로 상경을 합니다. 이때 도쿄로 오지 않았다면 미즈키 시게루는 그냥 이름 없는 시골에 실패한 화가로 그냥 인생이 끝났을 텐데, 근데 이제 어쨌든 도쿄에서 대본소 만화가로 데뷔를 함으로써 결국 가난을 탈출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아주 국민 작가, 일본의 국민 작가가 됐죠. 우리로 치면 김수정 화백, 아기 공룡 둘리 그린 뭐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도쿄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후 시대가 펼쳐지는 마지막 사권인데, 그 전후 시대의 문을 연 것은 그 유명한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죠, 수상. 이 사람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미일 안보 조약도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은 경제 성장을 우선한다라는 전후 일본 보수의 노선이 이때 정립이 된 거죠. 저는 이 사관에서 재밌었던 게 이 일본의 정치사, 특히 현대 정치사를 또 설명하면서 특히 일본 야당, 일본의 좌익 성향 야당에 대해 야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미즈키 시게루는 기본적으로 반전주의자,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이 잘해줬으면 싶었던 거지. 왜냐하면 일본 우익 자민당은 아무래도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 세력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걔들보다는 야당에 좀 애정을 가지고 야당이 잘해줬으면 하고 지켜보는 게 느껴져. 근데 이 야당 놈들이 계속 사고를 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좀 저는 느껴졌어요. 그 당시 야당은 공산당과 사회당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과 사회당이 주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가장 강력하게 대립했던 국내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일본 국민들이 공산당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저 군국주의 놈들하고 되게 심하게 싸웠죠.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에 공산당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누구나 다 웬만하면 좀 책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좌익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근데 이때 도쿠다 규이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일본 좌익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기를 끌었는데 머지않아 폭격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됐다는 건데, 이게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 일본 좌익이 망하게 된 과정은 끊임없이 반미 노선, 끊임없이 폭력혁명 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도층, 이 미즈키 시게루 같은 일본의 어떤 중도적인 평범한 시민, 그 미즈키 시게루가 유명해진 건 훨씬 후대의 일이고 이때는 그냥 이름 없는 그 평범한 시민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본 좌익에 대해서 저건 아니잖아라고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된 게 결국 이 폭력 노선, 폭력주의 노선과 반미 노선,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시라토리 가즈오라고 하는 경부가 경찰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고, 이것도 공산당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고, 또 같은 해 노동절에 노동절 되면 이제 저희 집회 많이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이때 이제 황궁, 일본 황궁은 또 굉장히 어쨌든 아무리 패전 이후라 하더라도 일본 황궁이라는 건 되게 신성한 장소인데 그 앞에서 큰 시위를 하면서 이게 폭력 사태로 비화되고 화염병 던지고, 이게 194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염병이라는 게 80년대랑 돼야 나오는데 이 40년대, 50년대 벌써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으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일본 국민들이 보기엔 무섭게 보였겠죠. 이 시기에 또 문화계에서는 라디오 연속극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이 인기를 끌었다는 거야. 우리 너의 이름은이라는 거 얼마 전에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알았어요.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게 여기서 따왔구나. 이 당시에 굉장히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토지나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국민 드라마로 인기를 끈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이 이미 라디오로 있었고, 그게 이제 뭐 미국의 애수 요거를 이제 그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름이 유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돌고 돌아서 최근에 애니메이션 제목을, 뭐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그 너의 이름이라고 붙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TV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역도산이라고 하는 프로레슬러가 되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역도산이 사실 제일 교포잖아요. 그 한국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미국 프로레슬러들하고 경기를 하면서 가라데 촉으로 이렇게 촉 이름이 또 가라데 촉이야. 그러니까 가라데 촉을 팍팍 매기는 게 이제 이렇게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미국한테 패전한 직후잖아. 근데 이제 일본의 레슬러가 어쨌든 조선 사람이지만 어쨌든 일본의 레슬러가 리키도산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리키도산이 이제 가라데 촉을 막 미국인들한테 매기는 장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열광했다는 거죠. 그 일본인들의 그 심리를 느낄 수가 있죠. 그 미국에 대한 컴플렉스와 그걸 이겨줬으면 하는, 그 경기에서라도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그 심리를 읽을 수가 있고 또 이와 함께 1954년에는 방사능 피폭에 대한 공포를 담은 고질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엄청난 데이트를 쳤죠. 이것도 일본인들의 그 원폭 피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담긴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와중에 도쿄로 온 미즈키는 지인의 소개로 만화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본소 만화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디는데 이때쯤에 이제 요시다 시게루가 이른바 빠가야로 발언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답변하다 말고 이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르고 야당 의원이 막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요시다 시게루 보기엔 답답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저 빠가야로 이렇게 바보라고 얘기를 한 게 이 방송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논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요시다 시게루가 한번 사퇴했다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요시다 시게루가 힘이 쫙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결국에 내가 사퇴를 하게 되는데 요시다가 사퇴하고 나서 일본 보수당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엔 자유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보수당이 우리나라도 50년대 여당과 야당의 이름이 자유당과 민주당, 한민당이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지금의 일본의 어떤 집권당 이게 생겼고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55년 체제죠. 55년 체제와 일당 1.5당제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정치 제도가 생긴 게 바로 이때고 야당에서는 온건 좌파인 사회당하고 극좌파인 공산당이 모두 이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1.5당이라고 하지만 사회당과 공산당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1대 뭐 0.3대 0.2 뭐 이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5당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공산당과 사회당이 이른바 반미 또 반자본주의 노선을 펼치면서 거기다가 폭력주의 공산당 사회당 위에 있는 그 좌파들은 또 폭력주의 노선을 펼치면서 이게 결국 일본의 정권 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노선이 아니냐. 왜냐면 냉전 시대였는데 냉전 시대 반공의 보루가 일본인데 그 안에서 야당이 반미 노선을 걷는 정당이었으니 어떻게 정권 교체가 되겠어요. 이거는 뭐 미국이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불안했던 거지, 야당의 노선이. 그래서 결국에는 55년 체제가 거의 한 50년 반세기가량 이어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그 55년 체제가 이어지게 된 게 바로 이 야당의 노선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6.25로 남한 내에서 좌익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고 야당이었던 한민당은 지주계급의 정당이었죠. 그리고 되게 친미 노선이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친미, 친자본주의 노선을 가진 야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이제 그 친미 성향의 보수 정치인들이 민주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본과 달랐다. 우리나라의 야당은 친미 성향이었고 미국을 반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친미라고까지 하기보다는 어쨌든 반반미인 거죠. 적어도 비반미, 반미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친자본주의 그리고 반공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길 수 있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가 된 거죠. 일본은 정권 교체가 거의 불가능한 민주주의가 돼버렸고 어쨌든 그럼에도 선거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는 97년이나 돼야 됐으니까 뭐 한 50년 이나 걸린 거죠. 이건 이제 김대중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어쨌든 미즈키는 이 당시에 매일 전당포를 드났으면서 그 당시에는 뭐 금융업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고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서민들의 금융업이 전당포였던 거죠. 요즘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옛날엔 전당포라는 게 있으면 가서 물건이라도 맡겨갖고 그걸로 돈을 조금씩이라도 빌렸는데 요즘 전당포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의 문턱은 높고 은행은 뭐 집무서 갖고 오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민들을 위한 금융 부분이 지금 사실상 구조적으로 비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당시엔 전동포고 있어서 극빈증 작가가 뭐 계속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면서 그걸로 겨우 이렇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일본은 진무경긴이 뭐냐 하면서 전후복구의 붐을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의 어떤 특수도 있었고, 이때 그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가, 그 나중에 도쿄도지사 되는 그 이시하라 신타로죠. 이 사람이 소설 태양의 계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정재 정우성 씨가 나오는 한국 영화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90년대에 나온. 근데 그 영화랑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옷 입는 스타일도 약간 이렇게 남미 스타일의 바짝바짝하는 그 셔츠 입고 주인공들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머리 모양 그 스포츠들을 깎은 것도 비슷하고 약간 이 태양의 계절 스타일에서 그 태양에는 없다 영화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 젊은이들의 일탈과 반항, 섹스 뭐 이런 걸 다뤘는데 그 전후의 어떤 뭔가 이렇게 퇴폐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뭐 그런 분위기를 다룬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이 되게 유명했냐면 그 남근으로 장지문을 뚫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의 막 상상력을 팍 이렇게 자극하면서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디즈니랜드가 일본 디즈니랜드가 이때 처음 개장하고 로키빌리라고 하는 그 내한 공연을 하면서 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이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물결이 그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로 몇 년 전인 그 2차 대전 때만 해도 그 귀축 영미라고 해가지고 미국, 영국의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금기시했던 거에 비하면 완전히 180도 일본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때쯤에 미즈키는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신주쿠의 고급 빌라를 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 게 아니라 이제 거기로 이사를 했죠, 월세로.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이 건축물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집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급 빌라로 들어가는데 이 월세가 엄청 나가지고 그 월세를 감당하느라 그 종이 그림 그려갖고 번 돈을 다 월세로 충당하고 자기는 아주 극빈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일본은 이와토 경기라는 부흥기에 접어들면서 성상품화와 같은 자본주의 문제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강력 사건들이 벌어지죠. 이진우라고 하는 제일 한국인 그 제일교포 출신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여고생을 목줄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라고 이제 사정을 당시 언론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 있는 청년이었는데 조센증이라는 이유로 취업도 안 되고 이제 차별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트러블이 생겨갖고 이제 여고생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정이 알려지면서 감형 운동도 벌어지고 그랬지만 당시 일본은 엄벌주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황태자가 결혼을 하면서 일본은 이제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제 뒤에 있는 이 사건의 그 제목이 그 일본 황태자 결혼한다 그래서 그 퍼레이드하는 그 사진이죠. 그리고 미즈키도 이때 30대 후반이 되면서 야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너 지금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결혼 압박을 엄청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40대 후반인데도 아직 이제 결혼 압박을 그렇게 많이는 안 받는데 뭐 이때는 뭐 30대 후반이 완전 노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일본인 출신 미스 유니버스가 처음으로 배출되면서 일본인들의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에선 졌지만 이 외모로는 미모로는 세계 최고를 찍는구나라는 이제 자신감이 회복됐고 하지만 미즈키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두더지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서 두더지는 계속 집에 붙어서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미즈키는 사실 평생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미즈키 씨를 국민 작가로 만들어냈죠. 어쨌든 계속 전당포를 들럭거리면서 물품 맡기고 돈 빌려서 하루 먹고 살고 계속 원고 써가지고 여기저기 투고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부모님이 중매를 보라고 하도 쫄라가지고 결국엔 할 수 없이 내려갔다가 내려가서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결혼식 올려서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일본은 격동의 1960년대를 맞아서 미일 안보조약 개정 폭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안보투쟁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으로 치면 80년대인 거예요. 그야말로 좌우 대립이 극단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뛰쳐나오는 그런 거리의 시대가 이제 1960년대에 펼쳐지게 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일본은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경제 성장을 아주 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이 일본한테는 좋은 노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 좌익과 학생운동 세력은 이게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군이 나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안보 조약 갱신을 반대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미군이 계속 일본에 주둔하다 보면 미군이 나중에 소련이랑 전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미국이 군사 행동을 했을 때 일본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런 논리로 이 안보 조약을 반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 덕분에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군 주둔은 반대한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군이 나가면 또 일본은 군비를 미군이 나갔으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 증강을 했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는데 어쨌든 당시 좌익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트로츠키주의가 유행을 하던 시대라 세계 혁명을 해야 됐던 거지. 그러니까 말은 이제 안보 조약 반대지만 실제로는 세계혁명 노선을 따라서 일본에서도 이제 선진국 세계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좌익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이론에 따라 움직였던 게 아닌가 싶고 여기에는 1960년대 한국의 독재자였던 이승만이 4.19에 밀려 하야한 것도 자극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 보니까 그 혁명을 학생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니까 독재자가 사기만 해? 그걸 보고 우리도 해보자라고 이제 거리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미즈키는 이런 거에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생계형 만화가로 하루하루 그림 그리고 돈 빌려서 먹고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일본 국민들은 내심 이런 좌파의 행동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정권은 안 줬죠, 좌파한테.
하지만 미국에 반대한다라는 게 속으로 통쾌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미즈키 시게루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두런두런 신문부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이런 미묘한 이중적인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논리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미국에 맞서서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속으로 응원했다는 거죠. 그런 미묘한 어떤 정서가 있으면서 이런 정서가 1.5당 체제가 장기화되는 그런 밑바탕이 됐다는 거죠. 이러니까 일본 좌익은 더욱 좌경화되니까 어쨌든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응원이 있으니까 계속 좌경화되고 또 사무라이의 나라답게 이게 폭력이 막 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당 위원장이 우익 청년한테 칼로 암살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미즈키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여전히 밑바닥 인생이었고, 그래서 아내는 결혼 예물로 가져왔던 기모노까지 전당포에 맡기면서 근근히 이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살던 집까지 소송에 휘말리면서 절반 정도의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만화가들이 모이면 커피를 안 먹는다는 거야. 왜냐면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는 게 이게 배도 안 부른데 그런 걸 먹는 게 굉장히 사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마실 바에는 나가서 만두라도 하나 사 먹자. 이런 분위기였고, 각종 출판사 잡지사들한테 엄청나게 갑질을 당하면서 진짜 아주 최소한의 원고료만 받으면서 겨우 근근히 연명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화가들이 모이면 이 사회에 대해서 엄청 이게 통탄을 했다는 거야. 이 사회가 잘못돼서 그렇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진짜 빈곤하게 굶어 죽을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다라면서 사회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만화가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고 그래서 이 악마적 힘 뭔가 우리에게 어떤 악마적 힘이 생긴다면 이걸로 이 사회를 다 뒤집어 엎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그 악마적 힘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났고 이게 미즈키 시게루의 초기 히트작이었던 악마군이라고 하는 그 악마군 뭐뭐군 김군 이군 할 때 그 군이죠. 악마군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나타났고 그게 개개개의 기타로 묘지의 기타로 그 시게루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 그 악마적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회의 어떤 악당들을 물리치고 부조리를 이제 해결한다라는 그런 식의 스토리라인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시게루의 극빈한 삶이 그런 명작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미나마타 병 같은 공해의 문제도 심각해졌고 더군다나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물론 그 한국 전쟁 특수, 베트남 전쟁 특수를 같이 맞은 거죠. 그래서 경제는 호황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그런 결과가 이어집니다. 또 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게 사회당과 공산당은 정치권에서 제도화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특히 젊은 학생들은 베트남전 반전운동,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68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중국의 모택동이 주도한 문화혁명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급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미즈키는 하늘에서 이 처음으로 극빈한 삶을 한 20년 가까이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 20년까지 극빈층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대본소 만화를 이거 그렸다가 저거 그렸다가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가는데 하늘에서 금령이라 해서 금화가 하늘을 쭉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죠.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일종의 요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상을 봤는데 집에 보니까 고단샤라고 하는 지금도 일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기 출판사, 대출판사에서 드디어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을 보고 우리 고단샤에도 한번 작품 좀 실어주지 않을래요? 라면서 작품 의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금령이 날아가는 게 미즈키가 드디어 이 극빈층의 삶에서 벗어나고 이제 히트 작가가의 반열에 올라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계기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리고 이때 만든 그 텔레비전군이라고 하는 아까 악마군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TV 애니메이션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되니까 텔레비전군이라는 작품이 데이트를 하면서 드디어 인기 작가의 반열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묘지의 기타로라고 하는 이제 미즈키 시게의 인생작 대표작이 덩달아 히트를 하면서 이게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돈이 이제 인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전당포 생활을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게루가 가난을 벗어나게 된 게 60년대 후반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작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혼자는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7, 8명의 어시스턴트를 거느리는 만화 공장, 이른바 만화 공장의 공장장이 됐고, 이때 기타로, 악마군, 그리고 카파 신페이. 카파라는 건 이제 개구리 요괴죠. 그 일본의 유명한 카파 신페이. 이런 요괴물이 줄줄이 히트를 하면서, 근데 이런 게 다 요괴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TV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참 좋은 소재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줄줄이 애니메이션화가 되면서 그 시계로도 이제 돈을 이제 벌게 되면서 인기 작가가 되고 가난의 굴레는 벗었지만 당시 만화라는 건 지금처럼 AI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다 사람이 손으로 그려야 됐기 때문에 결국 정신없이 왜냐면 작품 원고가 막 들어오니까 막 정신없이 또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고 원고 압박에 시달리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돈은 벌었지만 본인이 힘든 건 똑같은 거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라바울 정글에서 봤던 원주민들의 막 그 어떤 그 느긋하고 그 안온한 그 원주민 마을을 동경하게 되고 언젠가는 저길 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특이한 어시스턴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끼리 막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미즈키가 건축 설계병이 있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계속 수리하면서 집안이 막 미로처럼 막 바뀌게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당시 일본에서는 나리타 공항, 우리도 요즘 일본 여행 가면 나리타 공항도 가잖아요. 그 나리타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본 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지역 농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았지만, 일본 좌익들이 보기에는 이게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용되려는 거 아니냐. 결국, 우리 지금은 이제 제주도의 강정마을 투쟁 그런 거죠. 그런 일본의 어떤 전국의 좌익들이 몰려갖고 이 나리타 공항 반대 투쟁을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쿄대나 니혼대 같은 일본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전공투가 생겨나죠. 일본의 대학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일본 자본주의 또 일본의 시스템을 이렇게 공고화하기 위한 그런 기득권층의 요새 아니냐. 그러면서 스스로의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묻는 그런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얘들이 전공투라 그래서 머리에 안경도 쓰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쇠파이프 들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일본 운동권 하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이때 전공투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 전공투가 극단적으로 그 정부와 싸운 게 이른바 도쿄대 야스다 강당 사건이죠. 야스다 농성. 우리 팀은 96년, 7년에 있었던 연세대 사태.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스다 강상에 농성을 하니까 그 정경이 엄청나게 몰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야스다 강당을 함락하는 걔들을 체포해서 끌고 나오는 장면을 TV가 생중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전 국민이 막 가슴 졸이면서 우리가 연대 사태 지켜보듯이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고 이 전공투 내부에선 야산에 들어가가지고 군사훈련까지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한참 90년대 학생운동 할 때 한총련 그 녹두대니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수대가 전남대 이런 데서는 막 산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검도 훈련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죠. 우리는 폭탄을 만들고 그러진 않았죠. 근데 일본은 막 그렇게까지 갑니다. 한편 미즈키는 이 만화가 잘 돼도 경무에 시달리다가 이제 급동이 와가지고 막 밤에 화장실 찾아다니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다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대로 가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랬을 때 과거 전우들하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 전우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리 가자. 우리 라바우로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30년 만에 옛날의 전장인 라바우를 찾게 되는 에피소드가 이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윤지가 얘기했던 가보니까 여전히 일본군의 시신이 막 정글에 널려 있는 거야. 그걸 제대로 시신 수습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갖고 정글에 가서 죽은 전우들의 이제 명복을 빌면서 그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그 해골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한 군데 쌓아놓고 일종의 임시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골들을 쌓아놨더니 거기에 갑자기 막 그 근처에 있던 나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쫙 그 시신들을 에워싸는 그런 신기한 그 일종의 신비 체험이죠. 그걸 하게 되는데 저도 이게 뭐그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뭐가 무슨 과학적인 뭐가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같이 이렇게 추모제를 했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더니 이제 그 해골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한테 막 이렇게 말을 거는 그런 꿈을 꿨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같은 세 명의 전우가 다 같이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되니까 더 요괴에 빠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 뼈와 수통을 모아서 위령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미즈키는 동료들하고는 헤어지고 자기 혼자 또 소형 비행기를 타고 더 30분을 들어가서 그 3권에 나왔던 그 원주민 마을 토페토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원주민 마을로 찾아갔고 그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못 찾아갔고 헤매다가 이제 결국에는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원주민 마을을 찾아 들어갔고 과거의 지인들을 만나고 대환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7년 만에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30년 만에 오면 어떡하냐 라면서 이제 그때 친했던 애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 노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질책도 듣고 특히 원주민 미녀였던 에프페라고 하는 그림도 좀 예쁘게 그려놨죠. 그 에프페라고 하는 사람과의 약간 묘한 그런 느낌이 있죠. 로맨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았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고 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좀 더 짠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아마 미즈키가 그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섬에 남았으면 에프페랑 약간 결혼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거는 미즈키 시계의 착각일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원주민의 삶,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자기가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원주민의 삶을 동경하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화가로서의 삶에 보다 그 원주민으로 사는 게 더 인생이 행복했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게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나중에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지 못했던 그 애인과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동경하듯이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동경 때문에 원주민 마을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경제 성장을 전 세계에 과시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무이시 중에 경무장 그리고 평화헌법 지지 그리고 경제 번영 이 방향으로 일본이 가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결국 이건 아까 말한 요시다 시게루의 자민당 노선이 옳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당 등 야당이 안보 투쟁 등을 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한 덕에 다시 군사 대국화하는 것을 막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그 공산당은 둘 다 나름의 기여를 한 거죠. 일본 자민당은 이제 경무장과 평화헌법 지지 노선을 통해서 경제 번영을 이끌었고 사회당과 공산당이 안보 투쟁 같은 걸 끊임없이 문제 삼음으로써 일본이 경제 번영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군사 대국화하는 거를 야당이 막아낸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야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익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그 피에르 가르댕한테 의뢰한 아주 멋진 빨간색 그 제복, 군국주의 시절의 제복 이런 걸 입고 당폐회라고 하는 미친 방패라고 하는 우익 단체를 만들어서 자위대 본부에 난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농성을 벌이면서 2.16 사태처럼 우리가 이권에서 살았던 2.16 사태처럼 자위대가 걸기해야 된다. 이런 썩어 빠진 그 자민당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 군사 쿠데타를 선동을 한 거죠. 요번에 이제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 한 것처럼 군사 쿠데타를 선동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이게 윤석열 그 쿠데타가 실패한 것도 그 군인들이 일반 군인들이 무슨 소리 하면서 이번 어제 헌재 재판에 나왔지만 소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이 자위대도 그 미시마 유키오가 그 제국주의 시절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일장연설을 했는데 그 자위대들이 이렇게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젊은 자위대 대원들이 보고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위대만 해도 이미 전후 세대였기 때문에 무슨 쿠데타를 해가지고 뭐 정권을 얻고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혀 호응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시마 유키오가 혼자서 옛날 사무라이식으로 진짜 이렇게 할복을 하고 그 자위대 그 총장실로 들어가서 할복을 하고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저도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전후 세대인 자위대원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만화책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 이것만 봐도 그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 우려하잖아요. 툭하면 일본 또 군국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한국 쳐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1960년대 일본 자위대가 이런 그 호소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웃고 치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화 될 거라는 거는 좀 약간 한국인들의 약간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다소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군국주의화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일본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서 일본 좌익은 오키나와가 반환될 때도 격렬히 저항하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 이것도 명분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명분은 뭐냐? 본토의 기지가 오키나와 수준으로 커지면서 핵이 반입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가지고 오키나와 반환을 반대하는 그런 투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이거 좀 약간 너무 억지잖아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이었고, 왜냐면 어쨌든 그 일본의 그 미군의 점령지가 일본 영토로 반납되는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잖아요.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트집 잡기 투쟁을 해나가다 보니까 일본 좌익운동이 이 막연한 방미 감정에 기대서 계속 극단적 투쟁을 했을 뿐 일본 중도층, 일본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다 결국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 그래서 그 도쿄 야스다 강당 사건과 비슷하게 어떤 산장에 농성을 하면서 정부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 그 전공투 그 운동권들은 총이 있었대. 총도 있고 폭탄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함락이 되는데 이때 막 그 철구를 거대한 이제 철거 그 기계를 갖고 와서 그 철구로 산장 자체를 아예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수면서 경찰이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운동권들을 끌어내는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 산장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자아 비판하고 좀 약간 노선이 다른 사람들 서로 막 숙청해서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부에서. 그리고 이걸 그 주도한 리더가 히로코라고 하는 여성 운동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냉혹하게 생긴 그러니까 일종의 소시오패스인 거지. 이 지도자가 안에서 막 숙청해가지고 서로 막 죽고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군대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일본 좌익이 내부에서부터 이제 확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정당성을 잃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요로돈차의 또 그 미즈키 입장에서는 또 남다른 사건이 1972년 초에 밀림에서 37년간이나 숨어 지내던 요코다 쇼이치라고 하는 이른바 귀환병들.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이런 사건들이 30년, 40년 지나서 발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들은 일본이 패전한 줄도 모르고 계속 밀림에서 작전을 이제 수행하고 있었던 거. 자기 딴에는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고 또 마찬가지로 밀림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미즈키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진짜 남일 같지 않은 거죠. 정말 짠한 마음이 들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일본에 돌아와서는 개인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친척이 있는 호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대만인이었다가 그 대만인이었다가 일본으로 귀화했는데 일본군으로 전쟁을 했는데 대만이 해방되면서 일본인으로서 군복무한 것에 대해서 넌 이때부터는 일본인 아니야. 그래서 그 전혀 그 보상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 봤더니 이미 이 아내는 재혼했고 그래서 불행한 말년을 보낸 이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의 어떤 그 폐해가 이때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일본은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사토 총리가 퇴임을 하고 그다음에 서민 재상으로 유명한 그 유명한 다나카 가쿠에이 다나카 수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전후에 정계의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는 별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치면 뭐 이명박 약간 이명박하고 비슷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건설업자. 건설업으로 굉장히 부를 쌓아서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도한 게 그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고 하는 옛날에 유시민 씨가 대선 나왔을 때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이 뭐뭐 개조론 나라 이름 뒤에 개조론 붙이는 게 이 다나카 수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총리지만 한 90%가 넘는 그 대통령 같은 인기를 누렸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많이 비유가 됐다고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민 재상이잖아요. 서민 출신으로 그 난세의 영웅으로 떠올라서 관배까지 갔는데 그 다나카 가쿠에도 현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칸센을 이때부터 해가지고 철도를 쫙 전국으로 깔면서 사실 우리가 신칸센 타고 일본 여행을 쫙 할 수 있는 건 이 다나카 가쿠에이 덕분인 건데 이게 사실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저 시골까지 신칸센 그 고급 철도를 깐다는 게 경제성이 없지만 이때 워낙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일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막그 건설 사업을 벌린 거죠. 근데 이런 대대적인 개발 계획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전국에 막 이렇게 공공기관을 뿌리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때도 이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게 일본 전국의 땅값을 막 들썩이게 했고 거기에 1차 중동 전쟁이 이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땅값도 올라가는데 에너지 수입, 에너지 값도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고 그래서 물자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미즈키 시게루도 집에서 화장지 사재기 하는 막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때 미즈키는 집에 붙어서 그 미즈키는 돈은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많아만 기르는 집 진드기. 그러니까 옛날에 두더지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집에 붙어서 그냥 진드기처럼 만화만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이상한 중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 세상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판다라는 그런 공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란 대로 했더니 진짜 자기의 영혼은 저소생으로 가게 됐고 그 저세상에 있는 영혼이 미즈키의 몸으로 들어와서 미즈키의 몸을 차지했는데 그 몸에 들어와 보니까 계속 출판사 독촉 받으면서 만화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몸을 잘못 바꿨다. 나 다시 영혼으로 저세상으로 돌아갈래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도 만화로 이제 공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 미즈키 시게로의 애니메이션으로도 TV판 애니메이션으로도 요 에피소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전국을 뒤흔든 이른바 로키드 마틴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수회사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거기서 이제 뇌물을 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기업한테 뇌물 받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이었는데 어쩌다 걸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군사기업이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을 뇌물로 일본 자민당에 뿌리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수사하면서 일본 도쿄 경시청, 도쿄 검찰, 일본 검찰이 아주 큰 국민적 인기를 끌게 되고 다나카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자살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자살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뇌물 받은 정치인 집에 어떤 청년이 경비행기 그 가미가제 목장을 하고 경비행기를 몰고 들어가서 돌격을 하는 그 청년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와중에 결국에 다나카 수당이 이제 퇴임을 이게 결국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어쨌든 이때 장제스 총총도 이때쯤 죽고 저우원라이도 이때쯤 죽고 모택동도 이때쯤 죽으면서 2차 대전 때 등장했던 그 전후시대 역사의 거물들
그 미즈키 시게루가 청년 시대에 지켜봤던 그런 거물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전후 시대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미즈키는 이제 만화 대가 반열에 오르고 프리랜서 노동자로서 어쨌든 일감이 있는 게 어디냐라면서 이제 그냥 만화가라는 건 의뢰가 있어야 일을 하고 의뢰가 없으면 그냥 수입이 딱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진드기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되게 힘들지만 그 옆에 어시스턴트들을 보니까 재능이 없어갖고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어시스턴트 하면서 그렇게 뭐 사는 그 후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쟤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라고 이제 자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고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면 일본은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퇴폐 풍조가 한편으로 퍼져나가죠. 근데 이 당시에 인상적인 일본 총리가 오히라 수상. 그 유명한 오히라, 우리 김종필 오히라 메모 있잖아요. 우리 한일협정 타결했던. 그 오히라가 이때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이 되는데 이때 과로를 너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직하게 되는, 그 일본 총리들은 과로로 순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유명한 그 오부치도 과로로 순직을 했죠. 임기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과로로 순직하는 경우는 없는데, 일본 총리는 진짜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소득 배분 계획이라는 거 유명한 이케다 수상도 굉장히 장기 집권하면서 일본의 이 당시 경제 성장을 이끌었죠. 어쨌든 슬슬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7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 쪽에서 오히려 일본의 무임승차론이 나와요. 이게 지금의 트럼프랑 똑같은 거야. 트럼프가 지금 유럽한테 무임승차했다고 나토 탈퇴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일본에서 이게 닉슨이죠, 닉슨. 닉슨 때 야, 니들은 도대체 우리가 안보를 지켜줘. 너네 이게 이코노믹 애니멀 경제적으로 돈만 벌고 이러냐. 왜냐면 이때 일본이 너무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얘기가 막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중국이 미국 추월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중국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트럼프가 제재하는 것처럼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닉슨 정권 이후부터 일본을 이렇게 탄압했고 그 이른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망가뜨리는 조치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때쯤에 미즈키 시게루는 이런 무임승차론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 그 덕분에 우리가 경제 성장했지. 예, 하지만 덕분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이 태평양 전쟁의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온 마음으로 평화를 희구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노선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일본형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면서 일본 국민들이 현상 유지형 보수주의에 빠져들었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태평양 전쟁 때문에 그 우리는 평화법 지켜야 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현상 유지형 보수주의.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보수주의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그런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좁은 생활권 밖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안에만 안주하는 생활, 그 안에만 안주하는 생활 방식이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미즈키도 한갑 가까이 되니까 어떤 대가로서, 인생 말년의 대가로서 자국민의 그런 태도에 대한 또 냉엄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노년의 미즈키는 남쪽 나라를 동경하는 남쪽 나라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원래 툭 하면 라바울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본인이 그 원고 작업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옛날에 그 전우들하고 같이 툭 하면 라바울을 10번 넘게 갔다는 거예요. 노년에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요괴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되고 자기만의 요괴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만화로 구현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TV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니까 일본 요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갑반이 뭐 텐군이 하는 그 유명한 일본 요괴들의 모습이 다 미즈키 시게루의 그림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눈으로 또 TV로 보여줬고 어린애들한테 또 만화로 보여주니까 이게 일본 국민들한테 이렇게 딱 이게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뭐 예를 들면 이누야샤라든가 그런 요즘 주술회전이라든가 그런 일본 풍부한 어떤 요괴 콘텐츠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된 게 바로 미즈키 시게루의 그 요괴 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민속학자들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해도 이걸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즈키 시게루는 본인이 연구한 거를 바로 만화로 그려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본 요괴의 모습이 쫙 그림으로 그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일본 사회에서 또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강력 사건도 많이 발생했는데 70년대에는 입시 스트레스에 쪼이던 어떤 삼수생이 그 자기를 자꾸 압박하다. 아빠는 막 다 동경대 나오고 뭐 좋은 내용 나온 사람들이었죠. 이 부모를 금속 야구 배트로 밤에 자고 있는 부모를 막 야구 배트를 때려갖고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어떤 폐륜적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또 파리에 간 일본 유학생이 무슨 생각인지 네덜란드 여학생한테 이제 프로포즈 그러니까 대시를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자기가 총을 갖고 총으로 그 여학생을 살해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것도 되게 엽기적인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그 여학생을 포를 떠가지고
그 여학생 그 육체를 일부러 훼손해 갖고 그거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끔찍한 사건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라는 사회가 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부흥하지만 뭔가 내부가 꼬여 있는 거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어떤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꼬여 있는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배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고, 또 가짜 21면상이라고 해서 어떤 테러범이 나타나서 유명 과자 모리나가 제과라고 해요. 그 유명 과자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라고 공개 협박을 했는데 실제로 청산가리가 과자에서 나온 거죠. 그런 일까지 발생하면서 그 가짜 21면상이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경찰이 그 사람을 추적하는 그런 대사건도 막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만화 데스노트의 사건이 딱 이랬잖아요. 데스노트에서 킬러라고 하는 익명의 어떤 범죄자가 누구를 암살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나이 그때 그 사람이 죽고, 그막 경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추적 수사하고 뭐 그런 식의 만화에 나온 그 스토리가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당 70년대. 그 결국에는 끝내 누군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일본 만화에 어떤 되게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미즈키는 이때쯤에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아내랑 같이 바람 주식회사, 이 바람이라는 게 바람 필 때 그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 주식회사 영업맨을 만나서 그 바람 주식회사의 어떤 영업 바람 보험에 가입하는, 그래서 같이 서로 바람 그 일종의 프리섹스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바람 이 주식회사에 가입하면 외국인 뭐 젊은 뭐 그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프리섹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가입한다라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상상으로 만화적 상상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내용의 에피소드로 넣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환갑이 넘어가면서 미즈키 시게루도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래서 또 1980년대에 들어오면 89년에 리크루트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이 떠들썩한 가운데 드디어 히로히토 쇼와 천황이 이제 12지장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때 나이가 뭐 87세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인 쇼와 시대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이 일본 현대사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미즈키 시게루의 쇼와사거든요. 원제는. 그래서 이제 쇼와 천황이 죽으면서 이제 쇼와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무려 이 사람은 62년이나 재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왕이 돼서 2차 대전 겪고 그리고 나서도 40년을 더 재위해가지고 62년이나 재위를 했는데,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제일 재위를 오래 한 게 영조잖아요. 영조도 80까지 살아갖고 무려 50년을 재위했는데 영조보다도 12년이나 더 재위했으니까 이 쇼와 시대라는 게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쇼와가 죽고 나서 다음 천황이 들어와서 헤이세이 시대로 바뀌고, 아마 다음 천황은 한 20년 뭐 그 정도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천황들이 그렇게 오래 안 하고 심지어 살아생전에 은퇴하는 그런 천황도 나오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됐고, 어쨌든 이러면서 사회인으로 활약하던 미즈키의 시대도 거의 끝나게 됩니다. 이 쇼와 천황이 사망하면서 미즈키도 드디어 이제 그 쇼와 천황이 사망하는 거를 그 바라보는 미즈키의 어떤 소감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향할 곳 없는 전쟁에 대한 분노에서 해방됐다. 쇼와가 죽는 걸 보면서 이 모두가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천황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천황 개인을 미워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텐노 헤이카 만자 이러면서 막 돌격하고 막 그러면서 옵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황 자체를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자유에 대한 속박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전쟁에 대해 아주 특히 기묘할 정도의 분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미즈키는 돈을 많이 번 어떤 스타 작가였기 때문에 라바울로 돌아가서 원주민들에게 자기를 구해줬던 그 원주민들한테 고맙다고 자동차를 사주기도 하고 그런 선행을 베푸고, 자동차에다가 그 가장 히트한 캐릭터인 개개의 기타로 그림을 막 그려주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게 전쟁 때 베푼 은혜가 돌아왔다라면서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환갑이 넘어서 쇼와 시대를 돌아보면서 책을 마무리하는데, 쇼와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쇼와 시대는 신기하게도 전반과 후반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쇼와 시대의 전반기는 전쟁의 시대였고 후반기는 평화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뉘는 시대였고, 전쟁 때는 국가만 있고 나는 없었다는 거야. 개인은 없는 시대였고, 빨간 딱지, 이병 통지죠. 빨간 딱지가 날아오면 기꺼이 죽는 사람만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전쟁터로 가는 사람만이 훌륭한 국민으로 인정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행운인지 불행인지 일본을 마음대로 주무른 그 군부라고 하는 괴물을 타국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군부라고 하는 괴물을
우리 스스로의 민주화 운동과 또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민간 정치인들의 활약으로 군부 통치가 끝났잖아요. 이게 미얀마는 지금도 군부 통치를 못 끝내갖고 내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전을 벌인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어떤 그 평화적인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평화적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힘과 또 민간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왜냐하면 김영삼은 어쨌든 하나의 청산을 했고 하나의 청산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이 집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거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간 정치인들의 노력이 결합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민주화를 해낸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일본과 다른 겁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일본의 군부라는 거는 일본 국민의 힘으로는 뭘 하는지 못했어요. 일본 내부에도 민간 정치인도 있고 군부를 견제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뭐 암살 일어나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위축되고 수그러들고 입 다물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군부라는 암을 외과 수술적으로 외부에서 제거해 준 거지. 이게 강요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다만 전후의 일본은 정말로 살기 좋아졌고 풍요로워졌으나 일반 직장인들, 그 미즈키 같은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은 풍요롭지 않았던 게 아니냐. 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도 갖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이 과연 진정 풍요로워진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리랑카 여성이 일본으로 시집 올라서 처음으로 가난을 느꼈다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에 살 때는 전혀 가난하다고 생각 못 했는데 일본은 부자 나라잖아요. 부자 나라에 시집을 가보니까 아, 내가 정말 가난하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즈키는 남쪽 나라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일본에 없는 풍요를 느끼고 온다고 하면서 경쟁과 효율, 물건과 사람의 상투마, 일회성, 획일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는 기묘한 사람들이다. 그 남쪽 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대한 문화에 대한 성찰. 그게 이제 미즈키 시게루의 이 작품을 어떤 대가의 작품으로. 그래서 이 작품으로 미즈키 시게루가 뭐 되게 막 말년에 엄청난 그 무슨 유명한 문화상들, 만화상들을 막 휩쓸게 되죠. 세계적인 해외에서도 수상하고 뭐 그런 얘기가 이 책의 마지막에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만화가 연재하는 동안 상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행본으로 그릴 때는 그 내용까지 책에 담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앞으로 자본의 전횡을 막고 삶을 충실화한 인간관계를 남쪽 나라처럼 재구축하고 껄껄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대가되면 멋진 표현이죠. 정말 시기로도 껄껄 웃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쇼와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전쟁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린 거죠. 그러면서 군국주의야말로 일본을 휩쓸고 간 크나큰 불행이었다. 다들 배고파하면서 죽었다. 배고픈 건 더 괴로운데 배고파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쇼와 시대는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다시는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커다란 교훈을 얻은 역사였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러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총구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를 세워놓고 총구 두 개를 꽉 이렇게 비틀어서 막아놓은 그런 두 자루의 총으로 이 만화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끝나는데 마지막 총평을 하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 극우 성향 정치는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걔들이 떠드는 얘기만 너무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론에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툭하면 일본이 군사 대국화해서 다시 한반도에 쳐들어올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 협력해야 할 때도 되게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진보 진영에서.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 협정 연장 같은 거 미국이 원하는 거고 협리적으로 생각하면 필요한 건데도 우리는 자꾸 반대한다는 거죠. 특히 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걸 되게 반대하는데 이건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정치는 자민당한테 맡기면서도, 왜냐면 경제 우선 노선이 성공을 했으니까. 하지만 아베 등 일본의 자민당 우파가 군국주의화 시도, 예를 들면 평화헌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군국주의 시도할 때는 결연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왜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결국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베가 결국 평화헌법 개헌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게 뻔하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오래 12년 가까이 대통령보다 더 오래 집권했음에도 결국엔 평화헌법 개헌을 못하고 본인이 암살돼서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내부의 이런 반전 평화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왜냐면 현재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적이 아니고 벗어날 수 없는 지정학적 이웃인 거지. 더군다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잘 연대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켜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다시 저렇게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과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마 조만간 한국에서는 다시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일본과의 친선 관계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좀 우호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대호인가요? 김태호인가요? 뭐 이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또 일본의 이익을 앞장 세우고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선전해주는 그런 친일 정책은 해서는 안 되지만 합리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일본과 협력할 점은 협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책의 어떤 종평을 마무리하겠고 그 다음 달부터는 그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독일 얘기로 넘어가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2차 대전 직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히틀러의 어떤 활약을 통해서 보는 히틀러의 성공 시대라고 하는 만화 그 책이 있죠. 그 책을 이제 두 권짜리 책이어서 2회에 걸쳐서 다음 달과 다다음 달은 히틀러의 성공 시대 1권과 2권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 달부터 이어지는 독서 모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